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삼각 공조 유지 방침 등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공식 외교 문서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 실험 사업 중 안전한 유류고 운영을 위한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유류 저장고에서는 200kg에 달하는 드럼통을 병력이 직접 운반해 기름 유실과 이에 따른 부상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탄생한 스마트 유류고에 대해 스마트 학운 코너에서 소개합니다. KFN 뉴스에서는 기자가 직접 전적지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1636년 추운 겨울날 벌어진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조선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던 슬픈 역사를 지닌 방벽 남한산성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회담 내용 정리했습니다. 정상회담의 시작은 이시바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암살 시도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하늘 높이 주먹을 치켜든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이 같은 행동은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テレビで見ると声高でかなり個性強烈で恐ろしい方だという印象がなか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実際にお目にかかると本当に誠実な、そして力強い、そして強い意志を持たれた。 이시바 총리의 발언들은 회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웃을 정도였는데 미국 언론은 이에 대해 예측 불가능성이 크고 거래의 관점에서 동맹에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적 능숙하게 다뤄 친분을 쌓으면서 관세 폭격을 막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례로 워싱턴 포스트는 이시바 일본 총리의 칭찬은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세 관련 질문을 철저히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단호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돼야 한다는 것을 미일 공통인식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정상회교 추진 의사도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북한과 잘 지내면 모두에게 엄청난 자산이라면서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회담 관련 내용 이어갑니다. 우리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일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우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일에 전달한 대북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시하고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는 한편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나선 미일 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나온 내용을 보면 북한은 자신들이 구축한 핵무력은 실전용이라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 대변인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각각 재확인한 것을 두고 상식 밖의 궤변이라고 폄했습니다. 이어 핵은 광고물이나 흥정물이 아니라면서 핵무력은 불변의 실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의 통화 사실과 관련해 러시아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과 정상회담 의지를 밝혔다고 뉴욕 포스트가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미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이루어진 독점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2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유 없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서 인터뷰에 배석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미러 정상회담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뉴욕 포스트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지만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 언급은 피했습니다. We're trying to end that war. It's a war that would have never happened if I were president. Would have never happened. But we're making progress, but I can't tell you.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선 시대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국방 실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유류고에 대해 살펴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군 병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현재 전군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부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번 스마트 학원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스마트 유류고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의 유류 저장고는 어떤 형태인지 한 부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수백 개가 넘는 검은 드럼통이 최대 3단으로 쌓여 보관 중입니다. 실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류 저장고입니다. 이 옆에 있는 드럼통의 무게는 약 200kg 정도 나가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보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실제 우리 병력들이 운반한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운반 도중 떨어뜨려 기름이 유실되거나 부딪혀서 부상을 당하는 병력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름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드럼통 기름을 모두 빼내고 또 다시 채워 넣는 작업은 비효율적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전 병력이 달라붙어도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지금의 병력 감소 추세는 업무 부담을 더욱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유류고 표준 모델을 구축한 부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대 3,000리터 규모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탱크가 눈에 들어옵니다. 난방유나 항공유 등 다양한 유종을 넣을 수 있고 탱크는 탈부착이 가능해 이동이 용이하고 여러 개를 나란히 최대 2단 높이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드럼통 수백 개를 나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고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류 저장 관리 업무를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와 연동해 자동화했고 전술용 유류 금속재 운반용기와 이동식 조유기를 전군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ATG 모니터링 시스템이 핵심 기술인데 기름 탱크마다 이 모니터링 센서가 장착돼 있어 모든 탱크의 현황을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유류 탱크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안에에도 자동으로 유류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돼 있습니다. 그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유조차에는 ATG 시스템과 함께 GPS가 장착돼 있어 유종과 남은 유량 파악이 수월한 데다 주유가 필요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전체적인 작업 현황과 유류 재고를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도 유류 요청 후 대기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지난해 표준 모델 구축을 마무리한 스마트 유류고는 우리 군의 유류 드럼통을 하나둘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첫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 시범 구매 사업과 추가 국방 실험 사업을 통해 전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아군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 국방을 위해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집중 조명합니다. 우리 군 유일의 출판 전문 기관 국방출판지원단에 박인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상 속에서 원칙이나 정석을 얘기할 때 FM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기서 FM은 필드 매뉴얼, 야전 교범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FM이 출판되는 곳, 전군 유일의 출판 전문 기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1951년부터 6회 공군이 각각 운영하던 인쇄창. 이들은 2009년 하나로 통합됐고 전자출판물과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하면서 2021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전군에서 소유되는 책자, 교범, 시사선전, 홍보물 등의 출판물과 3D, VR, 이북, 카드뉴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접수에서 공정관리까지 출판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출판 제작의 첫 공정은 편집 기획입니다. 편집팀에서는 교재나 교범, 일반 책자 등 다양한 출판물을 목적과 의도에 맞는 그런 편집 디자인 지원을 위해서 기획 단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인쇄책에 현대화된 장비를 도입해 출판물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선 각종 시각 디자인 콘텐츠와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소스인 M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M 콘텐츠는 국방망 내에서 전군 누구나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디자인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플랫폼입니다.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된 CBT랑 교육용 콘텐츠, 또 이렇게 실감나는 시뮬레이션을 또 현실감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출판지원단은 각 군과의 시너지를 강조하며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세계 상위 군인 체육대회 2025 캐나다 인빅터스 게임이 개막한 가운데 정부는 대회 현장에 이희환 국가보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해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2025 인빅터스 게임 개막식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 차관은 현지 시간 9일 해리 왕자를 비롯해 인빅터스 게임재단 관계자 등과 만나 2029년 대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차관은 한국이 유치에 성공하면 아시아 최초 개최국이 된다며 유럽과 미주 중심으로 열려온 대회를 아시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9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해 상위 군인에 대한 예우를 드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설 인프라 구축이 돼 있고 장애인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전시에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빅터스 게임은 스포츠를 통한 상위 군인 재활을 목표로 한 대회로 2014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열렸으며 이번 캐나다 대회가 7번째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학생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포터즈를 운영해 왔는데요. 올해는 사진 분야의 세대별로 15명을 선정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제18기 국가보훈부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일상 속에 살아있는 모두의 보훈 정신을 알리기 위해 선발된 18기 온라인 홍보요원들은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뷰파인더가 되어 보훈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영웅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함께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협업을,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발대식 명칭이 지금 뷰파인더예요. 이 뷰파인더답게 올해 광복 80주년에 보훈과 관련된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꼭 필요한 역할들을 이 영상이나 또 사진이나 이런 관련되는 거로 잘 해주셔서 특히 올해는 앳된 얼굴의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연령층이 어린 서포터즈가 대거 선발되어 본인만의 스타일로 생생한 보훈 현장을 담아내겠다는 패기를 드러냈습니다. 올해 18기 활동을 하면서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용사분들을 좀 기리는 활동을 위주로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를 방문하고 참전 용사분들의 유해가 발견되었던 그런 장소도 직접 방문을 하면서 저만의 느낌으로 사진으로 담고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서포터즈는 보훈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 기념식 참석과 전국의 현충시설에 방문하는 등의 다양한 보훈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에이전트 AT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 국민들에게 보훈의 가치와 정신을 알릴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KFN 뉴스는 전적지의 흔적을 기자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순서로 병자호란의 역사가 담긴 남한산성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재현 기자입니다. 적병이 이미 개성을 지났다고 알려오자 마침내 파천하는 의논을 결정했다. 상이 돌아와 수고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성 안의 백성은 서로 흩어져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다. 인조 14년 12월 8일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넌 천공 기병대는 압도적인 기동력으로 남하했습니다. 8일 만에 들이닥친 천군 선봉 기병대의 길이 막힌 인조는 남한산성 행궁에 들어와 항전을 이어갑니다. 조선군은 선봉을 본대로 착각했고 왕을 지켜야 할 근황군은 제때 움직이지 못한 채 검단산과 쌍령에서 각계격파를 당합니다. 천군의 포위망은 기병대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 성능의 대포 홍위포도 있었습니다. 한봉과 벌봉을 이어주는 이 외성벽은 병자호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군은 각 봉우리에 홍위포를 설치할 수 있었고 인조가 있는 행궁을 향해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조선군은 사거리가 홍위포 대비 월등히 부족한 천자총통으로 저격에 성공하는 성과를 달성합니다. 적이 망월대 밖에 대포를 설치하니 천자포를 쏘도록 하여 오랑캐의 장수와 졸개 몇 명을 맞추니 적이 흩어져 갔다. 하지만 천군 홍위포의 화력은 막강했고 포탄은 행궁 외행정 기둥을 맞출 정도로 조선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은 홍위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발과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남한산성에서 조선군은 추위와 공포와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당시 날씨가 매우 추워 성 위에 있던 군졸 가운데 얼어 죽은 자가 있었다. 성첩이 탄환에 맞아 모두 허물어졌으므로 군사들의 마음이 흉흉하고 두려워하였다. 성 밖에선 전라도 근황군은 광교산 전투를, 평안도 근황군은 김화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17,000명에 달하는 조선군의 핵심 도원수 김자점의 군대는 양평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성은 무너져 내려갔고 세자가 있는 강화도마저 함락되며 인조는 결국 항복을 결정합니다. 유교적 관념에 의하면 왕은 정문인 남문으로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청은 인조를 죄인으로 규정했고 결국 이 작은 서문으로 나와 삼전도로 향했습니다. 조공받던 여진에게 패배한 것도 모자라 황제국으로 조공을 바쳐야 한다는 패전 사실은 조선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조선은 다시 국력을 갖추며 남한산성의 방비를 더욱 굳건히 갖췄고 행궁의 정문인 한남로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글귀를 남깁니다. 비록 원수를 갚아 부끄러움을 씻지 못할지라도 항상 그 아픔을 참고 원통한 생각을 잊지 말지어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상을 한층 더 강력하게 수호할 예정인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어떤 전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상을 한층 더 강력하게 수호할 기동함대가 창설됐습니다. 무려 3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기동함대 사령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2월 1일 해군의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기동함대 사령부는 1989년 해군의 전략에 따라 창설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는데요. 기동함대 체계를 갖춘 대양 해군 건설 준비를 목표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해상 교통로 보호 등 다각적인 해상 임무를 수행하고자 36년 만에 창설됐습니다. 그렇다면 기동함대 사령부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만들어진 기동함대 사령부는 3개의 기동전대와 기동군수전대, 기지전대 등 5개 예하부대로 구성되는데요. 전력으로는 이지스 구축함 4척을 포함한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척이 배치됐습니다. 2030년대에는 추가로 전력화할 정조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추가 배치해
총 18척의 구축함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할 기동함대에는 어떤 전력들이 배치될까요? 적의 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거리가 다른 무기를 겹겹이 배치하는 다층 방공망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동함대에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구축함,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는 SM-2 함대공 미사일, 5인치 함포 및 근접 방어무기 체계 골키퍼 등을 배치해 10km 이상부터 5km 이내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에는 함대지 탄도 유도탄과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탑재하게 되면 고도 500km 이상에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또 종말 단계의 탄도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습니다. 또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는 128셀의 수직 발사기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SM-2 함대공 미사일, 천룡, 장거리 대자머레 홍상어 등 다양한 사거리의 무기 체계를 보다 많이 탑재해서 강력한 화력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정조대왕급 구축함에는 이지스 전투 체계가 적용돼 있는데요. 이지스 전투 체계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로 향상된 적 위협 탐지와 추적, 요격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향상된 스텔스 성능과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1000km 이상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 1D 레이더를 이용해 적의 미사일 등 공격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정조대왕급 구축함에는 최대 2기의 헬기를 경납할 수 있는데요. 한미의 비행 갑판을 이용해서 이착함이 가능하고 대잠수함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동함대에는 군수지원함도 배치됐습니다. 유류, 식수, 탄약, 식량 등을 보급할 수 있는 소양급과 천지급 군수지원함은 각각 10,000톤, 4,000톤 이상 적재할 수 있어서 해군 기동함대 전투력을 보장하고 장기간 차질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됩니다. 이러한 높은 기동성과 작전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기동함대는 동해, 서해, 남해 어디든 해상 임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투입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오가는 선박이 이용하는 해상 교통로 보호를 포함한 원양 작전까지 수행하며 폭넓은 해상 임무를 완수할 계획입니다. 기동함대 사령부의 창설,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는 핵심 부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오늘 기초군사교육단 연병장에서 해군병 710기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655명이 정예 해군병으로 거듭났으며 이들은 올해 첫 입영 기수로 지난달 6일 입영해 5주간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710기 해군병들은 해군교육사 예하학교에서 특기별 교육을 받은 뒤 해상과 육상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가 해군 해병대의 한뿌리 정신을 되새기는 합동 정신전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해병대 홍보대사이자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무조건이 부대를 찾아 열강을 펼쳐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튜버 무조건은 장병 100여 명에게 군 생활에서 얻은 긍정적 교훈과 가치, 해군 해병대의 협업 활약상,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 등 장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군 방공간제사령부가 청춘책방 13호점을 개관했습니다. 청춘책방은 최전방과 격오지 등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대 장병들을 위해 롯데지주와 구세군이 협력해 컨테이너형 독서 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방공간제사 예하 8351 부대에 개관한 청춘책방 13호점은 자가를 즐길 수 있는 카페존과 독서존, 힐링존 등으로 젊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공간을 설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2월 10일 기상정보입니다. 지난주부터 기승을 부렸던 강추위는 차차 누그러지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체감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이니 보온에 신경 써야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눈날림도 예상되며 곳에 따라 도로 결빙이 예상되어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월 9일에는 공식적인 한강 결빙이 관측되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중반까지 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약한 눈이 내리겠으며 서해안 지역은 최대 5c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내륙 지역은 1cm 미만의 눈날림이 예상되며 동부지방은 맑겠습니다. 내일은 낮 중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했으며 야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원주 영하 14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사천 9도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수준 이상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서해상 및 서부 지역으로는 내리는 눈으로 인해 항공 및 해상 임무에 일부 영향을 받겠으며 기타 지역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수요일은 다시 한 차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산지 및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예상됩니다. 오후 중반까지 내리는 비의 눈은 5에서 30mm가 예상되며 산지에는 10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겠으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